예전에 시작은 그러니까 산업자원부 산하였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국책연구기관들이 다 경제사회 그 이사회라는데 경제인문사회 이사회라는데 이제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총리실 산하인데 어쨌든 이제 저희 같은 기관을 그러니까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부르죠.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2002년부터 지금 벌써 21년 네. 거의 한 세대가 가까운데요. 한국 경제 이렇게 예. 쭉 봐오시면서 예. 좀 어떤 것을 좀 느끼시는 좀 큰 질문 하나 드려봐도 될까요? 예, 이제 정말 저도 제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저는 쭉 경제학을 했고 제가 90년대부터 이제 대학생 시절부터 봐왔는데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경제 위기론도 많았어요. 넛크래커 그러면서 뭐 중국이 쫓아오고 일본은 못 쫓아가면서 샌드위치 이렇게 넛크래커 호두까기처럼 이렇게 끼인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또 중간에 97년도에 외환위기도 한번 겪었고 그런 식으로 상당히 위기를 많이 겪는데 또 그러면서 그때마다 뭐 새로운 동력이 나오고 지금까지 성장을 해오는 거 보면은 어떤 때 보면은 좀 뭐 이거 정말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 때도 있다가도 또 나름대로 극복을 잘 해나가고 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참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헤쳐나가면서 계속 이제 세계에서 더 점점 비중을 높여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 또 뭐 그런 희망적인 면과 또 요즘 보면은 뭐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또 상당히 우려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뭐 갈등 문제나 아니면 뭐 기존 사업자가 뭐 새로운 기술 나오는 걸 막는 일, 뭐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어왔지만 이런 갈등들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불안감이 있으면서 불안하면서 마치 그 뭐 서커스 하는 사람이 뭐 외줄타기 하듯이 그래도 지금까지 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온 성과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가 꼬꾸라지지 않고 잘 왔는데 앞으로도 뭐 잘 해나가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앞으로도 서커스 외주를 잘 탈까요? 그런 장기 예측은 사실은 학문 영역이 아니라 예술 영역입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분야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잘 해 나갈 걸로 저는 뭐 낙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4년에 그 미국 경제가 그 2023년까지도 그 의외로 잘해왔고 2024년에는 이제 좀 경기가 둔화될 거다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은 좀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미국 경기가 전 세계가 다 별로 경기가 안 좋은데 미국만 그래도 양호하게 뭐 소비라든지 그러니까 고용 실업률이 낮은 것뿐만이 아니라 고용 양 자체가 또 늘었거든요. 물론 이제 고용의 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미국은 소비 심리도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그렇게 쭉 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기술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게 나옵니다. 작년에 좋았으면 올해는 아무래도 성과가 작년만큼 나오긴 또 어렵고 이런 거에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침체가 올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큰 침체보다는 지금 연착륙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착륙이라는 기준이 어디서부터가 연착륙이고 어디서부터가 경착륙이냐 뭐 이런 기준은 정확하게는 없는데 그렇게 큰 충격보다는 약간 완만하게 감소하는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게 약간 이제 금리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뭐 정말 유례 없는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물가는 약간씩 잡혀가고 있고 또 경기가 지금보다는 약간 둔화된다면은 금리를 좀 낮추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파월이 정신 차리고 정말 예술적으로 이런 걸 잘 컨트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연준을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보이시나요? 근데 그게 정말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도 파월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끌고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압력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하반기에. 근데 그걸 안 하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미국 경기가 좀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금리 인하할 여력을 갖다가 상당히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미국을 좀 제외한 먼저 한국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국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나을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게 올해 성장률이 이제 2% 미만이었죠. 1% 한
중반 초반대였는데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경기 전망을 하는 기관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 뭐 KDI, 그리고 저희 산업연구원에서도 전망을 하긴 하는데 세 기관에 있는 분들을 제가 다 만나봤어요. 전망하시는 분들을.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전부 다 2% 초반대, 2.1에서 2.2 정도, 뭐 요 정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성장을 주도하는 거는 내수보다는 아마 수출 쪽, 특히 반도체가 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조선 이런 쪽에서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게 경기 회복을 조금 이제 견인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2%를 넘어가니까 올해보단 낫다고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낮아서 이 기저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낮은 것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뭐 호황이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내년보다 오히려 후년을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가 바닥이었다라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아닌 사람도 있고 이게 그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다들 엇갈린 전망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류 대세를 갖다가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대세를 볼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후년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아주 급속한 회복은 아니고 만만한 회복세로 지금은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최악은 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한국의 이런 이제 반전 뭐 약간 추세를 바꾸는 이런 흐름이 이제 반도체나 조선에서 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 국민분들이 기대하는 게 2차 전지잖아요. 네, 2차 전지. 2차 전지도 미래 산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2차 전지도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 이게 뒤에서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보면은 그 IRA,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더 부담을 갖게 되는 게 우리나라랑 지금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게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북미 시장 진출이 이제 완전히 막혀버려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이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수혜를 받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뭐 한 10년 먹여 살린다. 그렇게까지 또 많이 말씀도 하시는데 그렇게 보세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거 외에도 뭐 AI가 특히 이제 요새 생성형 AI 때문에 AI가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AI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더 판로가 좀 더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날 거고요. 또 그 외에 지금 가시적으로 지금 딱 보이는 건 아닌데 뭐 바이오라든지 앞으로도 뭐 미래 산업들에서는 상당히 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뭐 상위로 잡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뭐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이 그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대형 수출하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내수로도 뭐 어느 정도 이어질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뭐 요새 보면은 그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예전보다 줄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예전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없을 수는 없거든요. 낙수 효과라는 게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보다 올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또 장기적으로도 그러니까 비관적인 면도 있고 낙관적인 면도 있고 한데 저는 그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비관적으로 볼 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저출산 이런 거 고령화 얘기하면서 그 큰 문제로 막 구조적으로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긴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말씀해 주신 로봇이나 뭐 그런 게 반도체 이런 쪽 잘 되면서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단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부분은 역시 제조업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지었을 때 요거를 똑같은 공장을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로 설계도까지 그대로 가져가서 짓는다고 해서 그만한 그 제품의 수율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제조업이 왜냐하면은 제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게 원료를 공급받고 재고를 관리하고 생산을 한 다음에 생산한 거를 또 보관을 하고 유통하는 과정이 다 들어가요. 거기 하나하나에서 이 모든 게 말로 할 수 없는 그 경험이 쌓여 있는 그 이제 그 기업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순식간에 무너지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뭐 그냥 이 상태로만 쭉 가면은 다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계속 이제 새로운 거에 도전에 계속 직면을 하고는 있는 거는 맞지만 저는 이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건 그래도 상당히 큰 메리트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죠. 사실 이게 이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앞으로 이제 나라가 이렇게 버틸 수 있겠냐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리니어의 함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선형 그러니까 어떤 일이 추세가 일어났을 때 이게 올라가건 내려가건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다라고 처음에 딱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 상태로 쭉 늘어날 것 같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쭉 떨어. 근데 과연 그렇겠냐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산 그래서 뭐 0.7명인데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언제든 가면은 인구가 사라진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쭉 가서 인구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한 명도 없어지는 일이 과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어느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게 되고 또 뭐 수명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 출생도 아마 저는 이렇게 인구가 줄다 보면은 어느 선에 가서 경쟁이 줄어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 균형이 잡힐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인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줄기는 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영토에서 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고. 예.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부양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있는 분들이 나이가 은퇴하고 이 사람들을 지금 젊은 세대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비율이 이렇게 확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재정을 아끼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요 줄어드는 기간 동안을 현명하게 견뎌낼 수 있다면은 저는 오히려 인구가 더 줄어들면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 수 있어도 1인당 소득,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종합적으로 또 이렇게 큰 워낙 변수가 많은 것들이니까 변화의 여지가.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예측이고 저처럼 생각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이거 나라가 완전히 거덜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뭘 저렇게 저놈은 낙관적이냐 뭐 뭐든지 다 잘 된다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또 이제 욕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뭐 보는 사람마다 그거는 다 자기의 이거 어떤 전망이라는 건 자기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장기 전망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른 걸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극단으로 안 좋게만 생각하면은 뭐 진짜 희망도 없고 살 의지도 없어지는 것 같고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또 한국이 되게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저도 그 우리나라 망한다는 소리를 대학교 때부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거의 20년이 지났는데도 괜찮은데. 아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뭔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루비니 교수 있죠. 닥터 둠. 닥터 둠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분의 얘기를 한번 유심히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을 때 항상 안 좋은 거를 미리 대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건 맞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비관에만 빠지면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님 같은 사람들만 다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실제 상황하고 관련 없이 대중들의 심리가 경제를 망가뜨릴 때도 있어요. 진짜 이 군중의 심리라는 게 없는 것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하고 또 저처럼 그렇게까지 비관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전해 들은 바지만 그분은 돈 많이 버셔서 집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루비니 교수님을 저도 그 책을 보고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채널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적 수용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를 다 이제 무시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고 앞으로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분의 얘기도 이렇게 쭉 보면요. 허점도 상당히 있어요. 어떤 거는 별다른 근거 없이 갑자기 비관론으로 쭉 빠져버리는 경우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책이고 읽어볼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걸 맹신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혹시 그 한국의 미래 산업 중에 방사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방위 산업이 지금 상당히 유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좋은 편이에요. 제조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술력도 있는데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그 무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일정 양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무기라는 게 대포를 한 번 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양이 그대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차 얘기할 때도 뭐 우리나라 거랑 뭐 독일 거 비교해서 독일 게 성능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하지만 그 생산량을 한번 보시죠. 그게 과연 기갑사단을 유지할 만큼 독일에서 몇 대를 거기다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무기가 굉장히 주가가 오르는 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안정적인 퀄리티를 갖다 유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산부터 수출에 AS까지 이게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훨씬 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첨단 무기에서야 당연히 뭐 미국을 따라갈 수는 없죠. 지금 현재는 뭐 그런 나라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그 전에도 계속 올라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대규모 전쟁이 한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고 또 그러한 이 하나의 그 유닛을 꾸릴 수 있는 수준으로 대량 생산을 해주면서 그걸 갖다 AS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사실 세계에 거의 없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또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또 이제 비용 측면에서 훨씬 싸고 이게 성능이 아무리 좋은 예컨대 이제 탱크전을 한다고 할 때 정말로 성능도 좋고 뭐 포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딱 10대 있는 거랑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100대 있는 거랑 한번 싸워본다면 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예산 제약 하에서 또 군대를 유지해야 되고 그게 안정적으로 계속 또 무기를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아까 2차 전지 부분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미디어를 보면은 그 막 중국 배터리도 LFP 뭐 배터리도 엄청 기술력 좋다고 그러고 많이 좋아졌죠. 그 전 세계 뭐 판매량 자동차 판매량도 엄청나다고 그러고 하는데 한국에 그런 그 경쟁력이 있다고는 보시는 건가요? 자,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중국이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전 세계 글로벌로 보면은.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중국의 전기차가 제일 많아요. 내수. 예, 내수가 굉장히 많고 북미 시장으로만 제한했을 때는 지금 1등이 파나소닉입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이 테슬라에다가 팔거든요. 테슬라에서 이제 파나소닉 걸 쓰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뭐 절반까지는 안 되고 40% 후반대고 그 다음에 2, 3, 4등이 보면 저 중간에 중국 기업이 하나 끼는데 제가 우리나라 이 3, 4를 하지만 LG, SK, 삼성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이게 한 35에서 40%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파나소닉보다 약간 떨어지는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서 중국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 IRA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보면 해외 우려 기관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이제 됐어요. 근데 해외 우려 기관을 과연 어떻게 규정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확실성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 배터리를 만드는데 그 들어가는 원료 있죠. 광물들 특히. 이 광물을 처리해가지고 이제 광물이라는 게 원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처리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공을 한 2번 정도 더 해서 들어오는데 이 과정에서 그 처리하는 회사들이 중국하고 합작 회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합작 회사를 과연 해외 우려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중국 국영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당 간부나 강 간부의 친인척까지. 진짜요? 네, 친인척까지 이 사람들이 포함한 지분이 25%를 넘으면은 그런 기업, 그러니까 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려 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합작을 했는데 그 중국의 예컨대 뭐 공산당 간부의 뭐 부인이 25% 이상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이건 해외 우려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빡세네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계,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랑 자동차 업계에서는 51%를 우리가 소유하고 중국이 49%를 소유하면 요걸 갖다 가장 이상적인 걸로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우리의 예상보다는 훨씬 낮은 25%가 됐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회사를 설립하고 합작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 지분을 그만큼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봤지만 더 큰 피해는 누가 받냐? 중국이죠. 그렇죠. 쫓아오는 중국이 북미 시장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 내수 시장으로밖에 못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오히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그런 평가를 해요. 한국은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수혜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제가 또 저희 산업연구원의 그 강점이 이렇게 세부 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가한테 그쪽 담당자한테 물어봤죠.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지금 상황은 이번에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은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더 이제 어려움을 단기간 겪을 수는 있지만 그 단기간에 겪는다는 것도 이제 비용상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은 더 늘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성장세를 한번 꺾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IRA가 좀 없었으면은 좀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이 훨씬 더 치열했겠죠. 뭐 위험하다라고까지 말하는 거는 조금 이제 너무 과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치열해질 거를 경쟁자가 하나가 지금 약간 뒤처지게 돼 발목이 잡힌 거죠. 그렇군요. 네. 야 우리나라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지정학 이슈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혜택을 입은 것 같은데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어도 반도체하고 자동차, 전기차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중국 경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국이 이제 미국과 경쟁을 하면서 이 반도체도 이제 제재를 당하고 지금 2차 전지도 최근에 이제 IRA 세부 법안 통해서 또 이렇게 제재를 당하게 되는데 중국 경제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은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내부적인 실책이랄까 약간 방향 설정이 약간은 잘못된 부분도 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중 갈등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까지 갈 문제였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한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시진핑 주석도 좀 너무 과도하게 미국을 자극한 거 아니에요. 양쪽이 서로. 과거에 그 덩샤오핑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은 과연 중국이 이렇게까지 보복을 당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전략이 처음엔 안 그랬는데 집권 2기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중국식 자본주의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서구식 어떤 타락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약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타락한 소비 문화를 배제하고 중국식 자본주의 그러면서 정신무장을 과거의 혁명 초기와 같은 그런 정신무장을 하면서 그 경제 발전은 기간 산업, 전략 산업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뭐 우주 항공 뭐 이런 식의 그런 기간 산업 위주의 성장을 하되 뭐 내수에서 부동산이나 사교육 같은 시장은 좀 억누른다.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사교육 그다음에 뭐 소비 그냥 향락적인 소비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교육 금지를 했었죠.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제 부동산 기업들의 어떤 대출이라든가 이런 뭐 신용 창출에 대해서 상당한 제동을 걸었었고, 그러면서 터진 게 이제 헝다그룹하고 미국위안 벽계원이 이제 부동산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워진 게 그 대출 이제 규제를 갖다 굉장히 강하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윈이 한동안 잠적을 하게 된 것도 연예인들도 잠적하고 막. 근데 마윈이 왜 그랬냐면은요. 이게 체제 위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 문화를 가지고서 이제 알리바바라는 그룹을 키웠는데 이게 뭐 아까 말한 식으로 무슨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그 뭐 자동차 뭐 우주 항공 이런 식의 막 전략 산업도 아닌데 이렇게 컸는데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중국의 20대 애들 이제 자본주의에 확 물든 애들한테 가서 너 공산당 간부가 돼서 아니면 군인이 돼서 나라에 충성하고 싶냐 마윈처럼 되고 싶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마윈처럼 되고 싶다 그래요. 기업인이 저렇게 스타가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체제의 위협이다라고 느낀 거죠. 그렇군요. 근데 과거 덩샤오핑 같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하게 억누르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조금 이제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초기 공산주의의 그 정신자세, 정신부장 이런 식으로 약간 시진핑 주석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청년 실업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 지금
사교육하고 그다음에 지금 전자상거래 기업도 지금 위축이 되고 부동산 기업도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 사교육 우리나라도 아마 사교육 시장이 싹 사라지면은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10조 시장이라고. 네. 그래서 중국에서 청년 실업률을 발표를 하다가 그게 뭐 20%를 넘어간 다음에는 발표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베이징 대학의 장단단이라는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추정을 했는데 그 20%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팡핑족이라 그래서 막 놀고 먹고 그다음에 전업 자녀라는 게 나와요. 그 부모하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내가 집안 일을 해줄 테니까 월급 얼마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아예 빠진 사람들, 후퇴한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 다 합치면은 42%인가 그때 장단단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고용 통계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ILO 통계는 일주일에 15시간인가 아마 그게 돼야지 제가 지금 기억하기 15시간인데 그래야 고용으로 되는데 중국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고용으로 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고 나면 50%를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우리나라처럼 뭐 어째 대학 들어가고 이런 거 다 취업으로 치는 거 그거는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니까 중국도 그거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도 50% 이상이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대학생 빼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실제로 한 70%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 통계를 발표를 안 하고 있고 또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이런 데서 합리적인 경제 관료라고 생각했던 리커창 총리가 또 실각을 하게 됐고 뭐냐면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중국이 자기 스스로 약간 발목을 잡는 면도 있고 정책에서 그냥 또 하나는 고령화가 중국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7억 명으로 막 된다고 향후에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나 일본하고 뭐 미국, 유럽 이런 나라도 다 이제 점점점 젊은 출산이 과거만큼은 안 되고는 있는데 중국은 약간 상황이 다른 게 중국은 이제 과거에 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쓰면서 그때 인위적으로 인구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소득 수준이 지금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고령화가 온다 그러면은 상당히 선진국이 된 다음에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회보장제도도 갖춰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은 그걸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고령화를 맞이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중국은 고령화를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고민이 더 많은 거죠.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시진핑 정권에서 뭐 경제를 다시 이제 좀 정책을 방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시진핑 정권 자체가 뭐 이렇게 다른 정권으로 이제 바뀐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이제 민주화 쇼크가 한번 오지 않겠냐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다 예측이니까 이게 뭐 정확히 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단정은 못 하겠죠. 아니면 북한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뭐 단기간에 뭐 몰락할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보고 중국도 왜냐하면은 제조업 경쟁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국 그러면은 뭐 저임금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국도 상당한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뭐 순식간에 몰락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중국의 그 어려운 면을 쭉 얘기한 게 이제 피크 차이나라고 욕하죠. 지금이 피크다. 지금이 피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중국의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국의 또 위험한 거,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부채입니다. 중국은 이제 중앙정부 부채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정부 부채는 셀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운트가 안 되고 다 감춰져 있고 중국 그 지방 정부에서 그동안 부동산을 팔아서 얻는 수익이 어마어마했는데 이것들이 막히게 되면서 지방 정부의 이 부채들이 지금 이제 뭐 위기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이 곧 막 진짜 뭐 베네수엘라 망하듯이 막 저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조만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전혀 동의하진 않고요. 그렇게까지 될 리는 없고요. 중국 정도의 나름대로 상당히 경제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제조업 경쟁력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첨단 과학에서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상당히 또 세계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저도 약간 피크 차이나론을 좀 동의하는 편이에요. 근데 서서히 떨어지는. 예. 근데 이제 피크 차이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달라요. 피크 차이나라 그래서 지금이 최고고 이제 절벽으로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고요. 피크 차이나라는 게 이제 성장을 과거처럼 이렇게 못하고 미국이나 어떤 선진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을 쫓아가 지금처럼 뭐 G2 경쟁을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요원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피크 차이나긴 하지만 중국이 뭐 급속한 몰락이라기보다는 좀 완만하게 과거처럼 막 미국을 곧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막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막 러시아, 뭐 브라질 막 이렇게 해서 탈달러와 움직임도 보이고 막 사우나를 사우디랑 그 오일 위안화 막 결제하고 막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사실은 제가 그것도 한번 저희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 그때 한국은행에 계신 분하고도 한번 이 얘기를 이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이제 오일 달러가 아니라 오일 위안화 이게 비중이 굉장히 미미하고 또 하나는 그 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하고 합쳐가지고 탈달러화를 하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자기네들의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딱 단합된 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들도 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래서 쉽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자기네들끼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우리 앞으로 그러면은 달러를 쓰지 말고 위안화로 다 서로 결제를 하자 그래 놓고서 딱 했을 때 정말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그걸 따르겠냐 하는 거예요. 기업한테 가서 똑같은 금액을 환율로 해서 위안화하고 달러하고 어느 거 줄게.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탈달러화라는 게 쉽지는 않고 왜냐하면 중국 경제에 대한 그게 만약에 저게 되려면은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정말로 고속 성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또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정책의 신뢰성과 정권의 신뢰성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을 때 쫓아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 과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게요. 지금 위안화 달러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저 무조건 달러 고를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그동안 뭐 마치 패권 경쟁을 하는 듯하고 중국에 대해서 제가 너무 중국을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막 중국이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민 간다면 어디를 가시겠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미국으로 가야죠. 그러면 자식을 유학을 보낸다 그러면 어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그러한 나라의 어떤 신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매력도라는 게 결국은 저 기축 통화라는 거는 그게 다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한 거지. 위안화가 기축 통화 중에 하나로 올라선다. 이거는 저는 규모만 가지고 경제 규모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좀 저도 좀 지나친 발언일 수 있지만 만약 위안화랑 비트코인 중에 고르라고 하면 비트코인 고를 것 같은데. 그거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요즘 중국 부자들도 뭐 비트코인 뭐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손을 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위안화의 가치가 뭐 순식간에 평가절하되고 이럴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중국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할 것만은 분명해요. 뭐 광물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이게 초크 포인트라 그러죠. 상대방의 목을 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쓸 수 있는 게 주로 반도체 같은 게 이제 있는데 뭐 사우디나 뭐 이런 나라는 석유가 있겠죠. 그래서 초크 포인트가 히토류 뭐 이런 거. 그렇죠. 중국은 히토류라든지 그 외에 히토류 외에도 코발트 그러면 대부분 그 DR 콩고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DR 콩고가 초크 포인트를 가지고 있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게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법인이 들어가서 그 광산을 가지고서 가공까지도 중국 법인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코발트는 사실상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코발트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천연 자원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중국이 또 자체적인 기술력이나 제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을 그렇게 섣불리 무시하면 절대는 안 되는데 다만 저는 이제 중국이 뭐 미국을 쫓아가고 뭐 G2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제 서서히
지금보다는 더 안 좋은 위치로 내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덩샤오핑 같은 시대잖아요. 시진핑의 네. 그 집권 후부터 네.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좀 정치학자분들은 진단도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 진단하고 저도 좀 시진핑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좀 저거는 잘못 방향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도 그런 부분에서 시진핑하고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다면 네. 피크 차이나 서서히 조금 침몰하는. 예, 그리고 지금 와서는 누가 돼도 이제 현재 구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다. 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 정부 부채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랑나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거랑 다르게 도농 간의 격차나 그 이 동부 연안하고 서부 쪽하고의 이 격차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인프라 전반적인 인프라 전국적인 인프라 이런 걸 쭉 보면은 확실히 중국이 아직은 좀 허술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군요. 그 한국 경제 질문 네. 하나 좀 다시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한국 경제도 빚이 많잖아요. 부동산도 많죠. 되게 심각하다고 지적을 네. 중국과 비슷하게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일본처럼 될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네. 그 한국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그 부채가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쌓여 나가고 있고 정부 부채도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 구조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정부 지출이 의무 지출하고 재량 지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무 지출이 한 80% 90% 뭐 이렇게 80%가 훨씬 넘죠. 그리고 이제 재량 지출이고 이제 미친데 의무 지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정부가 네. 지출하지 않고 뭐 공무원 월급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많아요. 교부금 같은 거. 교육 재정 뭐 이런 거 교부금 네,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이게 지금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한 2060년 되면은 진짜 이 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한 140%까지 올라간다는 추계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데 저는 이 교육 재정이 참 문제라고 보는 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애들 숫자는 줄어드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거 법적으로 딱 지금 고정돼 가지고 이걸 건드리질 못해요. 교육 쪽이 힘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 인플레를 반영해서 계속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구나. 애들이 이렇게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그 차라리 그렇게 늘릴 거면 그럼 아예 뭐 대학에다가 해서 창업을 지원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살짝 돌릴 수는 없냐 그랬더니 그게 또 안 되는 게 중고등학교 예산이 또 계속 같이 늘어가야 돼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런 정보,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뜯어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의무 지출이 이런 식으로 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건 뭔가 좀 한번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마 조만간 공론화가 돼야 될 문제고요. 근데 국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국민이 아니라 그 경제학자들조차도 이거 이 정도였냐라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뭐 여기 자세한 숫자를 다 브리핑하기엔 너무 이제 지루해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자녀 세대 거를 우리가 뺏어 먹는 거예요. 요새 뭐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한테 희망을 줘야 되고 이런데 희망은 주지 못할 망정 그걸 뺏어 먹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재량 지출을 아무리 줄인다 그래도 이 의무 지출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은 이거는 뭐 안 되죠. 그러니까 빨리 그런 부분들을 손을 봐야죠. 제가 교육 얘기를 한 게 그 의무 지출 중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빨리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 교육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좀 줄여도 그러니까 적어도 애들 숫자 줄어드는 것만큼만 따라서 이렇게 맞춰 줄여 나가도 그 우리나라 그 예산의 건전성이 그래도 훨씬 더 높아질 거고요.